네, 2주 만에 얼굴 뵙네요. 지금은 시간상으로 12월 31일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이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웠잖아요. 모든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다들 잘 버텨준 자신들에게 칭찬의 말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구독자님들은 내년에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될 거고요. 지금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이제 몇 건 했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먹지 말라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해갈 건데 이거는 워낙 좀 중요한 책이에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책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 많은 상식들 오류가 깨지는 거고요. 이 책을 지은 분은 이제 콜린 캠벨 박사인데 미국 코넬 대학교 명예교수이면서 40년 이상 영양학과 건강 분야의 최전선에서 식이요법과 암 연구에 헌신적인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차이나 프로젝트라고 몇 년에 걸쳐서 한 미국과 중국의 협동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양학 논문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차이나 프로젝트를 많이 인용하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분이 세계 최초로 다이옥신과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을 발견도 하신 분이고요. 1950년대 후반부터 영양 상태와 암과의 인과관계를 연구해서 식물성 식품이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신 분이고요. 발표한 논문만 300여 편이 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2, 3주에 끝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그렇다고 너무 길게 끌 건 아닌데요. 좀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 생각에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추천사도 되게 많은데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 감수자가 있어요. 감수자가 이제 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 감수자는 누구냐면 전문의예요. 이의철이라는 배지닥터 사무국장이시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의철 의사세요. 이분이 뭐라고 해놨냐면 이 책의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실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대부분의 의사들처럼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만큼 다른 의사들에게 먹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사께서도 이분이 뭐라고요?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라고 의사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단백질과 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일 것이다. 현재의 영양학은 단백질 영양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단백질을 숭배한다. 몸보신, 영양식 하면 다들 단백질을 떠올리고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우유 등을 떠올린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는 것이 상식이 돼버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식품들과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한 경우 암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발생한다. 캠벨이 20여 년간 수행한 연구의 결론은 단백질이 암 발생을 켰다 껐다 하는 암 발생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단백질을 섭취 칼로리의 10%를 넘게 섭취할 경우 암 발생이 증가한다. 라고 이 의사분께서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프거나 우리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이래서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먹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뭘 해 먹어요? 대부분 또 고기를 사다 먹이죠.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1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과 건강에 대한 여러 과학적 사실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런 어두운 현실을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서로 상충하는 많은 정보들 속에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취사 선택해야 한다. 예.
항상 말씀드렸지만 건강은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고 이건 없어요. 어떤 입장에서 그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정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꼭 우리가 건강뿐이 아니고 인생에서도 선택의 문제는 결국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의 사망 원인은 1위는 암이다. 지난 10년간 발생률이 증가한 암은 남성의 경우 대장암, 전립선암, 여성의 경우 유방암, 대장암이다. 모두 동물성 식품 섭취와 관련이 큰 암들이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동물성 식품 섭취량은 10배가량 증가했다. 급격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결과들이 빙산처럼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이 지어진 연도가 언제냐면 굉장히 좀 일찍 지어진 책이에요. 처음 출판된 건 2012년이었고요. 이 개정판 3쇄 발행된 게 16년. 제가 이제 2016년도 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도 벌써 이제 40년 전이니까 이제는 거의 뭐 45년 전, 46년 전이 돼버린 얘기죠. 이때도 벌써 10%인데 과연 지금 10%만 증가했을까? 육류 섭취가. 요즘 코로나라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사람들이 못 모이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이 어디예요? 다 그 육고기 집들이거든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미의 경우 칼로리의 8%가량이 단백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미밥으로 대부분의 칼로리를 섭취할 경우 추가적인 단백질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즉 현미밥에 채소와 과일만 먹어도 단백질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부족한 영양 섭취를 위해 동물성 식품을 먹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암이나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 민간 의료보험을 든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다고 질병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 암과 질병을 예방하려면 먹는 음식을 식물성 식품으로 바꾸고 생활 습관을 보다 건강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책에 이 추천사를 쓰신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머리말은 또 뭐 이제 하워드 리먼 박사라고 뭐 나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라는 책을 지은 저자고요. 또 이제 머리말에 존 로빈슨 그때 육식 이 책을 지었던 분 이분도 이제 머리말을 또 써주셨는데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4페이지에 보면 들어가기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이 책을 내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2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동안 영양과 건강에 관해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진짜 과학과는 하등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해로운 정보 속에 파묻혀 있다. 쓰레기 과학, 유행 식이요법, 식품 산업의 광고와 같은 것들 말이다. 나는 그런 현실을 바꾸고 싶다. 나는 영양과 건강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 혼란을 없앨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당신이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게 저자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 기술적인 것도 있고 연구에 나온 뭐 과학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이 책을 쓰시게 된 콜린 캠벨 박사의 마음은 이 줄에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신이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죠. 질병을 예방해서.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음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같은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구와 정책 수립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끝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지 알게 되었다. 연구와 건강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공적 자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로서 당신은 식품, 건강, 그리고 질병에 관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분이 연구하신 끝에 나온 결론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합성 화학 물질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암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가지 주요 사망 원인 중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에도 이제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데 혈압약을 먹는데요. 140이 나왔다고 혈압약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정 엄마가
혈압이 있으셔서 자기도 유전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내 부모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으면 그 병은 나한테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콜린 캠벨 박사조차도 유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유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전으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제가 알기로는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5% 이하인데 사실은 뭐 넉넉 잡아도 10% 이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공부한 걸로 의하면. 근데 콜린 캠벨 박사도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세 번째는 유전자 연구로 질병 치료에 대한 새로운 약품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을 소홀하게 만든다. 예. 마법의 탄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걸리는 질병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처럼 전염병이나 환경, 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거짓없거든요. 다 만성질환들입니다. 결국 만성질환은 우리가 어떤 식습관과 어떤 생활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먹고 뭐 알약 하나를 먹고 내 병이 사라지고 이런 마법의 탄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가 이제 뭐냐면 네 번째가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오메가3 지방 같은 한 가지 영양소를 잘 섭취한다고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날은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비타민 D 아주 열풍이 일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이게 굉장히 심한데 또 어느 날은 비타민 A 그럼 막 또 그 중에서도 베타카로틴 그럼 뭐 베타카로틴만 찾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 영양소만 섭취해 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가 비타민과 영양 보충제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식생활이 충분히 바탕이 된 상황에서 비타민과 영양 보충제들이 보조제로서의 도움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먹고 내가 마음대로 생활한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거나 건강이 향상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들에 대해 약품과 수술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이 콜린 캠벨 박사님은 얘기하시네요. 그 다음은 의사는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아예 이렇게 몇 가지를 명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죠? 현대의학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자연치유가 좋다고 그런 의미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140, 50대 중반의 여성이 140이 나왔는데 그게 꼭 그러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사실은 퀘스천이거든요. 142, 145, 150이 나온다고 해서 혈압약을 굳이 먹어야 되는지 저 자신은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기술을 하셨냐면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결과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해준다. 첫 번째가 식단을 바꾸면 당뇨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학술지에 실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논문이라는 얘기예요. 식단을 바꾸면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식이요법만 해도 심장질환을 고칠 수 있다. 세 번째,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 수치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결정된다. 네 번째, 유제품 섭취는 전립선 암의 위험을 높여준다. 다섯 번째,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노인의 치매를 예방해준다. 네, 이제 콜린 캠벨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유기농 자연적으로 재배한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의지에서 쓰셨을 건데 저는 요즘 보면은 좀 개탄하는 게 뭐냐면 원래 딸기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나는 과일이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딸기를 굉장히 지금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걸 먹어서 과연 우리가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항산화제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이걸 먹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또 그 다음이 신장결석은 건강한 식사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어린이가 걸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제1형 당뇨병은 유아기의 식생활 습관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결정된 게 아니고 이 기술한 내용들이 학술지에 실린 발표된 내용들인데 전부 뭐하고 연관돼 있다고요? 식생활하고 우리 먹거리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결과는 좋은 식습관이 질병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 증진에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기술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토부리를 자꾸 얘기를 10년 전부터 신토부리 얘기를 했는데 신토부리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워낙 이제 외래 과일도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식음료가 이제는 뭐 국경이 없다시피 하긴 하는데 어쨌든간 신토부리라고 하면 도시와 뭐 우리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딸기는 한여름이 되기 전에 나오는 과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케이크도 딸기 케이크 굉장히 유행을 하고요. 그런 게 참 개탄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을 물론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겠지만 엄마들이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또 사회적으로는 질병이 덜 생겨서 의료보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절약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국의 어린이 가운데 3분의 1이 비만이거나 비만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게 2016년도 얘기예요. 예전에는 물론 이건 2016년도 얘기가 아니죠. 2002년도인가 얘기죠. 처음 책이 출간된 2012년도에 이게 나온 얘기들이니까 3분의 1이 비만이거나 비만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예전에는 성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당뇨병도 점점 늘고 있으며 현재 유년층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모두 세 가지로 귀결된다.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이다라고 기술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이나 어제 저녁 때 우리 식구들이 먹은 밥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우리 엄마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게 또 우리 어른들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들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진행된 필리핀 연구 프로젝트의 일차적인 목표는 가난한 아이들의 영양 결핍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또 다른 연구죠. 차이나 프로젝트가 아니고 필리핀에서도 이런 연구를 또 콜린 캠벨 박사가 하셨는데 영양 결핍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이 필리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후원을 받았다. 우리는 필리핀 전역에 약 110개의 영양교육센터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필리핀에서의 목표는 아주 간단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가능한 많은 단백질을 섭취시키는 것이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린이 영양결핍은 단백질 부족, 특히 동물성 식품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간주되었다. 전 세계의 모든 대학과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단백질 부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어두운 비밀을 밝혀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은 아이들이 간암에 걸리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간암에 걸린 아이들은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어때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크니까, 또 동물성 단백질이 좋으니까 많이 먹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고요? 어린아이들의 간암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밑에 줄에 보게 되면 인도의 과학자들은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했는데 한 집단에는 암을 일으키는 아플라톡신을 투여한 다음 단백질을 20% 함유한 먹이를 주었다. 이는 서구인이 섭취하는 단백질 양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또 다른 집단에는 같은 양의 아플라톡신을 투여하고 단백질을 5%만 함유한 먹이를 주었다.
놀랍게도 단백질을 20% 함유한 먹이를 먹은 쥐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간암에 걸렸지만 단백질을 5%만 섭취한 쥐는 단 한 마리도 간암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영양소가 화학적인 발암 물질을 심지어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까지도 암을 억제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결과였다. 이러한 정보는 내가 배운 모든 사실에 위배되었다. 단백질이 암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자, 어때요? 우리는 단백질 신화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 키도 크고 뭐든지 튼튼하고 뭐 근육도 생기고 뭐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때요? 연구 결과들은요. 나온 연구 결과들은 20% 전체 칼로리 그러니까 섭취하는 양의 20%가 동물성 단백질이 차지했을 때 물론 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계속 지금 십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콜린 캠벨 박사도 연구에서조차도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쥐하고 사람하고 똑같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식을 하면 쥐 실험에서 소식을 하니까 생명이 늘어났더라. 이런 거는 또 쥐 실험은 다 믿으면서 고기 적게 먹어라. 이게 암 걸린다. 이런 또 말은 왜 안 믿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단백질을 줄이셔야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단백질 식이요법은 아플라톡신에 의한 암의 발생을 억제했다. 어떠세요? 저단백질 식사가 아플라톡신에 의한 암의 발생을 억제한 거예요. 몸의 독소예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것은 독소 중에 하나인데 실험 동물에게 발암 물질을 얼마나 많이 투여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아플라톡신은 발암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집어넣고 동물성 단백질을 투여했을 때 20% 서양인들이 먹는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을 넣으니까 100% 암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소가 있어도 단백질 양을 줄였을 때는 암이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또한 암이 발생한 후에도 저단백질 식이요법은 암의 성장을 눈에 띄게 저하시켰다. 네. 즉 저단백질 식이요법을 통해 발암성이 매우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암의 생성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사실 단백질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단백질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암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라고 책에 기술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아마 서양 못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쥐에 공급한 단백질 양은 우리가 평상시에 섭취하는 수준으로 다른 발암 물질을 연구할 때처럼 많은 양의 단백질을 투여하지 않았다. 우리 일상생활만큼만 투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있다 하더라도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발암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또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 독소에 의해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쥐 같은 경우는 100%다 걸렸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모든 단백질이 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면 어떤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암의 유발을 촉진할까? 우유 단백질의 87%를 차지하는 카제인은 모든 단계에서 암의 발생을 촉진했다.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암을 일으키지 않을까? 밀이나 콩에서 얻은 식물성 단백질이었다. 그런데 지금 엄마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이들 키 성장해야 된다고 우유 먹기 싫다 그래도 강제로 먹이시죠. 저는 제일 개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뭐 정부 시책에 대해서 뭐 교육부에 대해서 반항하는 건 아닌데요. 아이들한테 의무적으로 우유를 먹게 하는 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유 단백질의 87%를 차지하는 카제인은 모든 단계에서의 암의 발생을 촉진했다. 이건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예.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단백질은 밀이나 콩에서 얻은 식물성 단백질이었다. 뭐가요? 암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 그림이 구체화되면서 내가 소중히 품고 있던 믿음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다. 이분은 식품영양학자거든요. 자기가 평생을 배워온 거,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박사 후 과정을 거치면서 그 배워왔던 그 단백질의 신화가 와장창 다 깨졌을 때 이분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밑에 보게 되면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은 사람은 만성질환에도 자주 걸린다. 심지어 동물성 식품을 적게 섭취한 사람도 나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 먹어도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건강하고 만성질환에도 강한 저항력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동물성 단백질의 영향에 대한 초기 동물 실험 연구에서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형태에 따른 대규모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 결과는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즉 동물성 영양소와 식물성 영양소에 대한 인체의 건강 상태는 매우 달랐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 또 한 해가 또 끝나는 시점이니까 또 삼겹살 파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34페이지인데 우리 연구는 암, 자가면역질환, 뼈, 신장, 노인의 시력과 가로 열고 인지능력 부정과 알츠하이머병 같은 가로 닫고 노인의 시력과 뇌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이 식습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질병들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식습관은 무가공식품, 식물성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머리글을 쓰셨거든요. 들어가며 이제 머리글을 쓰신 거죠.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유를 먹이고 치즈를 먹이고 삼겹살을 구워주고 소고기를 먹여야 할까요? 그렇다고 뭐 전혀 먹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한 번씩은 먹어야죠. 여기 얘기대로 식단대로 10% 이하, 7% 이하로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근데 우리 아이는 도저히 고기를 좋아해서 그게 안 된다 하면 형태를 바꾸셔야 돼요. 어쨌든가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조상님네들이 드시던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조상님네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자주 섭취도 못했지만 섭취할 때의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섭취를 하셨던가요? 삼겹살을 구워 드셨는가요? 수육 형태였거든요. 물에 삶아내든지 해서 쭉 다 빼고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삼겹살. 삼겹살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오겹살이죠. 동물성 단백질 자체도 위험한데 식품 첨가물이나 항생제 이런 것들은 또 다 어디에 녹아 들어가느냐 하면 지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구울 때 들어가 있던 또 동물의 사료에는 기본적으로 사료 자체에 7가지의 항생제들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여름에는 항생제를 더 첨가시켜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아이 입에 넣어줘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은 들어가는 데만 해도 이렇게 너무나 어쩌면 뒤에 얘기들은 연구적인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 이 들어가는 말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지만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그 방향으로 좀 내년에는 그래서 더욱 건강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